안녕하세요. 인연 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거실 창가에 낡은 안락의자. 아내가 뜨개질을 하며 앉아있던 자리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버릴 수 없었다. 그 소리마저도 아내의 흔적이었으니까. 3년. 아내를 먼저 보낸 지 3년이 흘렀다. 췌장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었다. 6개월을 버티다 떠났다.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잡고 혼자서도 잘 살아요라고 했지만 그는 잘 살지 못했다. 매일이 시계처럼 반복됐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9시에 산책을 나가고 11시에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닦았다. 오후에는 TV를 보다 졸고 저녁을 대충 때우고 9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큰아들의 전화는 늘 같은 내용이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안부, 형식적인 초대.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보다는 학원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다. 그는 늘 괜찮다고 답했다.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괜찮은 척하는 게 익숙해졌다. 외로움은 뼈를 파고드는 통증 같았다. 낮에는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참을 수 없이 아팠다. 빈 침대의 반쪽, 응답 없는 혼잣말, 혼자 먹는 저녁.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황혼 재혼을. 친구들은 말렸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었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다. 조건은 단순했다. 나이는 60대에서 70대 초반,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규칙을 정했다. 상대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이름과 나이 외에는 캐묻지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살아갈 사람이 중요하지,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선을 몇 번 보았다. 대부분 그의 재산을 은근히 확인하려 했다.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집이 있는지, 자식들과 사이는 어떤지. 그는 실망했다. 그러던 중 그녀를 만났다. 조용한 여자였다. 차를 마시는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그가 물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이름은 정수님, 나이는 68. 자식은 없고 혼자 산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재산을 묻지도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가 먼저 불안해서 물었다. 저와 재혼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대답했다. 혼자는 너무 오래됐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의 무게를.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재혼을 결정했을 때 아들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했다. 큰아들은 대놓고 화를 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작은아들은 더 차가웠다. 그 여자 신원은 확실한가요? 요즘 황혼 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는 아들들을 설득하지 않았다. 그저 통보했을 뿐이다. 네, 남은 인생이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다. 혼인신고만 조용히 했다.
그녀가 집으로 이사 온 날, 그는 처음으로 3년 만에 저녁을 혼자 먹지 않았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따뜻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녘 잠시 깨었을 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액자였다. 그의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제자리에 놓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불안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무시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의 빈자리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그가 일어날 때쯤이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 나물, 계란찜.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처음에 그는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전 아내는 수다스러운 편이었다. 아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동네 소식, TV에서 본 뉴스, 며느리들 흉. 때로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으니 그리웠다. 하지만 이 고요함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녀는 청소도 조용히 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모든 동작이 절제되어 있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가끔 그는 그녀가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길고 깊은 흉터였다. 세로로 그어진 것으로 보아 자의 흔적이 분명했다. 저녁을 먹다가 소매가 겉어 보인 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오래된 상처예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더 묻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으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왜 죽고 싶었을까? 그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작은 방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 방은 원래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쓰던 방이었다. 아이들 장난감과 그림책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처음에는 정리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보기만 했다. 저 방을 치울까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로 두세요. 예쁜 방이네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손자라도 생기면 좋겠네요. 이미 다 큰 손자가 셋이나 있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장을 볼 때도 특이했다. 아이들 과자나 우유를 꼭 하나씩 샀다. 먹지도 않을 것들을, 냉장고에 쌓여가는 우유를 보며 그는 의아했지만 역시 묻지 않았다. 그녀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각방을 쓰자고 한 것도 그녀였다. 나이 들면 따로 자는 게 편해요. 그녀의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다. 가끔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TV를 보지 않았다. 2달째 되던 날 그는 우연히 그녀의 가방을 보았다. 현관에 놓인 검은색 가방. 열려있는 틈 사이로 서류가 보였다. 병원 서류 같았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참았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가까이 가니 사진이었다. 그의 가족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 어린아이가 찍힌 사진. 누구예요? 그가 묻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제가 알던 아이예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녀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도 그녀를 따라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가 외출한 사이 그는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옷 몇 벌과 간단한 소지품뿐이었다. 그런데 서랍장 위에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다. 어제 본 그 아이. 5살쯤 되어 보였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아파 보였다. 창백한 얼굴, 마른 팔.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 그것이 그녀를 이토록 조용하게 만든 것일까? 그도 안다. 그 고통을.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을. 가을이 왔다. 날씨가 선선해지자 그는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름옷을 넣고 가을옷을 꺼내는 일. 매년 아내가 하던 일이었다. 작년까지는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었지만 올해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제가 할게요. 쉬세요. 그녀는 부지런히 옷을 개고 정리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장롱 깊은 곳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었다. 낡은 앨범, 편지 묶음, 작은 상자들. 그녀가 그것들을 꺼내려 하자 그가 말했다. 그냥 놔두세요. 오래된 것들이라.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갈색 봉투였다. 그 안에서 사진이 삐져나와 있었다. 흑백 사진.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는 대답하고 싶었다. 아니, 대답해야 할 것 같았다. 오래된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그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리고 굳어졌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여자. 여자는 아이를 안고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누구인지. 이영. 그 이름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본처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났다. 미영은 그의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았다. 이미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미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사진 속 여자의 손목에 흉터가 보였다. 길고 깊은 흉터. 세로로 그어진 흉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정수님.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흉터.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연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영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흐릿했다. 30년이 넘은 기억이었다. 그때 그녀는 25이었다. 지금 68이라면 나이도 맞았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다. 미영과 수님. 전혀 다른 이름이다. 새벽 3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오래된 수첩을 찾았다. 거기에는 옛날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미영의 번호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쓸 수 없는 번호겠지만 그런데 수첩 한쪽에 메모가 있었다. 미영의 집 주소.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아이 이름 태준. 태준. 그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아들의 이름. 미영이 혼자 지은 이름이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서재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본처의 아들이 실종되던 날. 그날 그는 미영과 함께 있었다. 미영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본처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들이 사라졌다고. 유치원에서 집에 오다가 없어졌다고. 그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본처는 미쳐갔고 결국 10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재혼했다. 지금의 아이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 미영과 태주는 잊었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서재 문이 열렸다. 그녀가 서 있었다. 정수님이라는 이름의 그녀가. 잠이 안 오세요?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그녀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앉았다. 수첩이 펼쳐진 것을 보았을 것이다. 미영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페이지를. 옛날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옛날 생각이 자주 나요.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특히 이맘때쯤이면 더 그래요. 가을은 떠나보낸 계절이니까요. 그녀가 나간 후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퍼져만 갔다. 마치 과거가 현재를 잠식해 오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에 그는 구청에 갔다.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배우자란에 정수님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생년월일도 맞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본적지가 생소했다. 그리고 혼인 이력이 없었다. 평생 미혼이었다는 기록. 혹시 개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에게 물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으려고요. 나이 들면 깜빡하잖아요. 그녀는 능숙하게 서류를 분류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 그런데 그 중에 낯선 서류가 있었다. 의료 기록 같았다. 그가 손을 뻗자 그녀가 재빨리 가져갔다. 제 건강검진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미 보았다. 서류 위쪽에 찍힌 병원 이름. 그리고 날짜. 30년 전 날짜였다. 30년 전 기록을 왜? 오래된 지병이 있어서요.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계속 정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그는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태준아. 엄마야. 미안해. 태준, 그 이름이 또 나왔다. 그는 방문에 귀를 대었다. 그녀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오지 않아서 엄마 혼자서는. 그는 문을 두드렸다. 중얼거림이 멈췄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나서. 괜찮으세요? 네. 가끔 잠꼬대를 해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가 물었다. 태준이. 누구예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 알던 아이 이름이에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아버지 없는 아이였어요.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원망이 서린 눈빛. 그 아이 아버지는 있었죠.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영과 태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그는 오래된 신문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30년 전 신문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찾았다. 작은 기사 하나. 오세나마 병사. 의료비 부담에 홀어머니 자살 시도. 기사는 짧았다. 백혈병을 앓던 5살 남자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어머니는 아이의 죽음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도.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들이 누구인지. 도서관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다. 그녀였다. 어디 계세요? 도서관이에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주실래요? 무슨 일이? 건강검진 받으러요. 혼자 가기 불안해서요.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병원으로 갔다. 대학병원이었다. 그녀는 신경과로 갔다. 그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그녀가 나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무슨 검사를? 기억력 검사요. 나이 들면 다들 받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말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세요? 가끔.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었다. 성년후견 신청서였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빈 서류. 이게 왜? 혹시 몰라서요. 둘 중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 남은 사람이 돌봐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다. 마치 함정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30년 전의 일기. 아들이 실종되던 무렵의 기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3월 15일. 미영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태준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3월 20일. 오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진우가 사라졌다. 유치원에서 집에 오다가 경찰이 수색 중이다. 아내는 울기만 한다. 진우. 그의 첫째 아들이었다. 5살이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다.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아동으로 등록되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3월 25일.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준이가 죽었다고. 병원비가 없어서 장례식장 주소를 보냈지만 가지 못했다. 진우를 찾아야 한다. 그는 일기장을 덮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그때 그는 두 아이를 동시에 잃었다. 하나는 실종으로, 하나는 죽음으로. 문득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그녀가 미영이라면 30년간 얼마나 원망했을까. 죽어가는 아이 곁에 오지 않은 그를.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4월의 기록들. 4월 2일. 미영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4월 10일. 진우의 흔적은 여전히 없다. 아내가 무너져 간다. 나도 견딜 수가 없다. 4월 20일.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발신이 넘는 편지. 당신도 아이를 잃는 고통을 알게 됐군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편지. 그는 그때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뭘 보세요? 그녀가 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옛날 일기예요. 30년 전이네요. 그녀는 날짜를 보고 말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이를 잃었어요. 첫째 아들이 실종됐어요. 찾지 못했나요? 네, 지금까지도.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도 그때 아이를 잃었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병으로요. 5살이었어요. 이름은 태준이었어요.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대신 말했다. 네.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죠.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그 사람도 그때 아이를 잃었대요. 실종으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잃고. 신도 공평하긴 하네요. 문이 닫혔다. 그는 혼자 남아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우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군가의 복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저 의심뿐. 그녀가 미영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름이 다르니까.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안부 전하려고. 요즘 그 여자랑 잘 지내세요? 그래. 조심하세요. 황혼 재혼 사기 많다니까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기.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게 돈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뭘까? 복수.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고 그는 신문을 읽는 척했다. 토요일 아침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아침 식사 후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얘기요?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 정수님인지 아니면 이영인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쓸쓸하면서도 시원한 웃음. 이제야 물어보시네요. 그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개명서류. 미영이 맞아요. 10년 전에 개명했어요. 정수님으로.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모두 진짜였다. 그리고 사망진단서에는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왜 나한테? 복수하러?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이었다. 태준이가 죽기 전 골수 이식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와야 했죠. 검사라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 거짓말. 내가 얼마나 연락했는데 병원에서도 연락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아들이 실종된 그날 태준이가 죽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 우연일까요? 무슨 말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 아들을 봤어요. 병원 앞에서 그는 숨이 막혔다. 누군가 데려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아이가 따라갔고 왜 신고하지 않았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당신 아들을 구해야 했을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간 참았던 눈물. 당신이 그때 왔다면 태준이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찾았을지도. 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복수를? 복수라기보다는 정리예요. 30년간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 없었어요. 당신을 만나야 했으니까. 그녀는 손목에 흉터를 보여주었다. 이게 3번째 시도였어요. 그 후로는 포기했어요. 대신 기다렸죠?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을. 어떻게 날 찾았어? 찾은 게 아니에요. 운명이었죠? 결혼정보회사에 당신 이름을 봤을 때 신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다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의료 기록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아니라 그의 것이었다. 어떻게? 당신 병원 다녀왔죠? 건강검진 받으러. 기억나세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한 달 전 그녀와 함께 병원에 갔었다. 그때 제가 의사와 얘기했어요. 당신이 최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가족력도 있다고.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치매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도 초기 증상이 있고요. 그녀는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경도인 지장의 판정. 이게 뭐야? 시작이에요. 이제 당신은 서서히 모든 걸 잃을 거예요. 기억도, 자유도, 존엄도.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태준의 사진들. 갓난아기 때부터 5살까지. 이 아이가 태준이에요.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당신의 아들. 사진 속 아이는 창백했지만 예뻤다. 정식을 닮은 눈매가 선명했다. 병원에서 혼자 죽었어요. 엄마 손 잡고. 아빠는 끝까지 오지 않았고. 미안하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성년후견 신청서였다. 이제 선택하세요.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저와 남은 생을 보내든가
아니면 당신 아들들에게 모든 걸 알릴 거예요. 30년 전 불륜, 혼외자, 그리고 진우의 실종 당시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는 무너졌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증거가 있어. 병원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그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당신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아이는 포기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는 기억했다. 30년 전 병원에서 건 전화. 미영이 울면서 매달릴 때 차갑게 끊었던 그 통화. 어떻게 그거? 죽기 전에 딱 하나만 남기려고 녹음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완전히 져버렸다. 그는 진단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전 단계.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기억력이 떨어진 적도 혼란스러웠던 적도 없었는데.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의사가 직접 검사한 결과예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성년후견 신청서.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후견인 란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동의한다면 필요 없으니까.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사는 거예요. 30년 전 당신이 했어야 할 일처럼. 그는 웃음이 나왔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복수야. 복수가 아니에요. 속죄예요. 당신의. 그녀는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번호를 보여주었다. 큰아들의 번호였다. 이미 당신 아들들과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혼자 중얼거리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일까요? 당신도 가끔 헷갈리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그는 생각해 보았다. 최근 이상한 꿈을 자주 꿨다. 진우가 나타나는 꿈. 살아 돌아온 진우와 대화하는 꿈. 너무 생생해서 깨어나서도 현실 같았다. 그건 약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야, 당신 고혈압약에 조금씩 섞었어요.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을. 걱정 마세요. 해롭진 않아요. 그저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뿐.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자신이 먹던 약을. 미쳤구나. 미쳤죠? 30년 전에 이미.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들들이 곧 올 거예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치매 초기 환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게다가 증거도 없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30년을 기다리며. 현관벨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들어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다가왔다. 그는 아들을 보며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했다. 아침부터 계속 혼잣말을 하세요.
없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럴 리 없어. 그가 소리쳤다. 아들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 여자가 날 속이고 있어. 네, 아버지.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죠. 아들들은 그를 일으켰다. 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가 환자로 보였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게요. 태준이를 돌봤어야 할 당신 대신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공평하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녀가 이겼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같았다. 경도인지 장애.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자주 올게요. 어머님도 계시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들들은 벌써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집에 도착하자 아들들은 돌아갔다. 그와 그녀만 남았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남은 가족은 우리뿐이에요. 당신도 나도 다른 가족은 없으니까.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진우는 30년 전에 사라졌고 태주는 죽었다. 전 아내도 죽었고 지금의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정말로 남은 것은 그들뿐이었다. 평생 날 감시하며 살 건가? 감시가 아니에요. 돌봄이죠. 당신이 태준에게 주지 못한 돌봄을 이제 내가 당신에게 줄 거예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향긋한 냄새가 났다. 차 한잔 하실래요? 이제 약도 먹어야 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 그녀가 그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그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축하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됐네요. 떨어질 수 없는 가족.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제 그는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됐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진우를 꿈꿨다. 아니, 꿈이 아닐지도 몰랐다. 약 때문에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진 지금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법원의 성년후견인 결정이 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님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김정식 씨 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정식의 아들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진우, 한국지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외국계 제약회사였다.
진우라고요? 네. 김진우입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수님은 현관문을 막고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진우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남자는 사진을 꺼냈다. 5살 때의 사진.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점을 보여주었다. 정식이 늘 말하던 그 위치, 그 모양이었다. 들어오세요. 수님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정식은 안락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약 기운 때문이었다. 아버지. 진우가 조용히 불렀다. 정식이 눈을 떴다. 흐릿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누구? 저예요. 진우요. 정식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얼굴을 만졌다. 진우? 정말 진우야? 네. 아버지. 정식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서럽게, 아이처럼.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디 있었어? 어떻게? 긴 이야기예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진우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 한 여자가 그를 데려갔다고. 아이를 잃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였다고. 그 여자는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믿으며 키웠다고. 10살 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그 사람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 여자가 죽은 후 그는 보육원으로 갔다. 그리고 18살에 해외 입양을 갔다. 미국으로.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의대를 나왔어요. 소아과 의사가 됐죠. 아이러니하게도 수님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 왔어요? 진우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을 만나려고요. 어머니. 수님이 숨을 멈췄다. 정식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말을? 그날 병원 앞에서 날 본 사람. 당신이었죠? 태준이 형 병실 창문에서 날 봤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가 계속했다. 15살 때 한국에 잠깐 왔었어요. 기록을 찾으려고. 그리고 알았죠? 같은 날, 같은 병원.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사라졌다는 걸. 나는 당신은 날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죠? 왜요? 복수였나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준이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없이, 돈도 없이. 그런데 밖에서는 멀쩡한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 방조한 건가요? 방조가 아니에요. 선택이었어요. 당신을 구하면 태준이를 포기해야 했어요. 병원을 나갈 수 없었으니까. 진우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 아버지에게 복수를? 복수. 그래, 복수예요. 하지만 이제 제 차례인 것 같네요.
진우는 서류를 꺼냈다. 의료 기록이었다. 수님의 것이 아니라 정식의 것. 지난 한 달간 아버지가 드신 약을 조사했어요. 제가 양리학 박사이기도 하거든요. 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탄 약, 환각제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장기 복용하면 정말로 치매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요. 정식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아버지, 진짜 치매가 아니에요. 유도된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직 돌이킬 수 있어요. 진우는 다른 약병을 꺼냈다. 해독제예요. 2주만 복용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수님이 약병을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가 막았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어머니, 그 호칭에 수님이 몸을 떨었다. 나를 어머니라고? 그래요. 30년 동안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날 버린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았죠?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태준이 형의 어머니였다는 걸. 진우는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뭘 원해? 떠나세요. 오늘 당장.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수님이 정식을 바라보았다. 정식도 그녀를 보았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싫다면 그럼 전부 폭로할 겁니다. 약물 투여, 불법 감금, 재산 갈취 시도. 증거는 충분해요. 수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원래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현관에서 그녀가 정식을 돌아보았다. 미안해요. 모든 것이. 정식이 대답했다. 나도 미안하오. 그녀가 나간 후 진우와 정식만 남았다. 정말 내 아들이 맞나? DNA 검사를 하시겠어요? 아니, 믿어. 네가 진우라는 걸. 진우는 약을 건넸다. 매일 3번 드세요. 2주 후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전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제 삶이 거기 있어요. 가족도, 일도. 정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우린 모두 피해자였어요. 수님 아주머니도, 태준이 형도, 아버지도, 저도. 진우는 명함을 놓고 일어섰다. 가끔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진우야, 네. 고맙다. 돌아와 줘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정식은 창가에서 아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30년 만에 재회. 그리고 다시 이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선택한 이별이었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식은 진우가 준 약을 꾸준히 복용했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기억도 선명해졌다. 수님이 자신에게 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약을 바꿨더니 훨씬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그 여자는요? 떠났다. 떠났다고요? 왜? 집안 사정이 있대. 나도 이제 혼자 살만하고. 아들들은 안도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니까. 정식은 변호사를 찾아가 성년후견을 취소했다. 의사 소견서도 새로 받았다. 정상 판정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허전했다. 수님이 없는 집은 다시 적막했다.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화분에 물 주는 소리, 작은 방을 바라보던 뒷모습. 모든 것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한 달이 지났다. 진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진우의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와 두 아이.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수님 아주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다고요. 혼자 있기 힘드셔서 자원해서 들어가셨대요. 요양원. 정식은 주소를 수소문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찾아갔다. 그녀는 정원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많이 야위었다. 백발이 더 늘었다. 왜 왔어요? 그녀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대답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이제 정상이 되셨나 봐요. 진우 덕분에. 잘 됐네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오래된 부부처럼 혹은 오래된 원수처럼. 여기서 뭐하고 지내요? 화초 가꾸고 밥 먹고 잠자고 평온해요. 외롭지 않아요? 원래 혼자였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정식이 먼저 말했다. 나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될까? 수님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왜요? 내가 혼자는 너무 외로워서. 제가 한 일을 잊으셨어요? 잊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수님이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네요. 그러게. 원수인지 가족인지. 둘 다인 거죠. 일주일 후 정식도 요양원에 입소했다. 나란히 붙은 방을 썼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점심에는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쉬었다. 어느 날 수님이 물었다. 후회해요. 뭘? 이런 선택.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태준이가 살아있었다면 35살이었을 거예요. 진우 씨처럼. 미안해. 이제 그만 사과해요. 지겨워요. 그들은 또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진우가 한국에 왔다. 가족과 함께였다. 요양원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진우가 수님에게도 그렇게 불렀다. 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미 30년 동안 그리워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진우의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5살과 3살. 정식과 수님은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마치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녁이 되어 진우 가족이 떠난 후 수님이 말했다. 이제야 가족 같네요. 그러게.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어요. 그래도 결국 여기서 만났잖아. 그날 밤 정식은 일기를 썼다. 우리는 모두 실종자였다. 나는 책임감을 잃어버렸고, 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고, 진우는 가족을 잃어버렸다. 30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났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모두가 실종자였던 사람들의 이상한 동거. 내일도 수님과 산책을 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속죄이자 위안이다. 정식은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다. 수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그녀도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태준의 사진을 보고 있을지도. 문득 생각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까? 아마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뿐이다. 그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수님의 방 문을 두드렸다. 차라도 한잔 할까요? 문이 열렸다. 수님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좋아요. 그들은 휴게실로 갔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다. 싸구려 커피였지만 따뜻했다. 내일 진우가 또 온대요. 그래요? 미국 가기 전에 인사하러. 좋네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예쁘네요. 수님이 말했다. 그러네요. 정식이 답했다. 두 실종자는 그렇게 앉아 눈을 보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라졌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온 사람들. 완전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었다.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하지만 영원히 실종된 채로 남을 사람들이.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